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는 언제나 끈적하고 무겁다. 살갗에 달라붙는 습기는 땀과 뒤엉켜 불쾌한 막을 형성했고, 오래된 동네의 비좁은 골목길에서는 저녁을 짓는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특유의 향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익숙한 냄새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언덕을 올랐다.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기름때와 씨름한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등 뒤로 맨 낡은 가방은 어깨를 파고들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18살이다. 내가 사는 이곳은 서울의 하늘 아래 마지막 남았다고들 하는 달동네 중 하나다. 빽빽한 빌딩, 숲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조망을 가졌지만, 그 야경을 구성하는 수만 개의 불빛 중 어느 하나도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곳의 시간은 도시의 다른 곳보다 훨씬 더디게 흘러가는 듯 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지친 숨소리.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민준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평생을 이 언덕에서 살아오신 할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위로를 받곤 했다. 할머니의 약값과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는 학교를 마친 뒤 곧장 동네 어귀에 작은 자동차 정비소로 향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진동하는 그곳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기도 했다. 언젠가 멋진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할머니를 이 지긋지긋한 언덕에서 내려오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꿈이었다. 하지만 꿈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자꾸만 빛이 발했다. 달아빠진 운동화의 밑창 너머로 느껴지는 거친 아스팔트의 감촉처럼 가난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선명한 족적을 남겼다. 주머니 속에는 아침에 할머니가 쥐어주신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이걸로는 당장 내일 쓸 참고서를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였다. 언덕 중턱, 재개발 구역 경계를 알리는 낡은 펜스 옆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질적인 존재였다. 최고급 외제차였다. 비에 젖은 듯 깊고 윤기나는 검은색 도장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집어삼킬 듯 빨아들였다. 이런 차가 어쩌다 길을 잃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흘러 들어왔을까? 차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맞춤 양복을 입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친 채 잔뜩 찌푸린 얼굴로 펑크가 난 뒷바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곤란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이내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다시 집어넣었다. 아마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허름한 집들과 좁은 골목길을 훑을 때 나는 그 눈빛에 담긴 경계심과 약간의 멸시를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그냥 지나쳐야 했다. 저런 사람과 얽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괜히 다가갔다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오해와 편견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피곤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보였다.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할 것 같은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낯선 곳에 홀로 남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길, 잃은 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못 쓴다. 민준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나눠줄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란다. 또다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 남자는 나를 경계하고 있다. 내가 다가가면 분명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더 큰 불쾌감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대로 내버려 두면 어두워지는 이 길 위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다. 이 근방은 밤이 되면 치안이 좋지 않았다. 탁! 이마 위로 차가운 것이 하나 떨어졌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마침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굵은 장대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비가 오면 이 언덕길은 더 위험해진다. 에라, 모르겠다. 욕을 먹더라도 일단 말이라도 걸어보자.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다. 내 발소리를 들었는지 남자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서류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몸을 살짝 뒤로 뺐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역시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저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고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대답 대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운동화,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마치 낙인이 찍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길고도 짧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다. 아니, 괜찮다. 그 한마디가 차가운 빗방울보다 더 매섭게 나를 핥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역시나 내 예상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그래, 내가 무슨 기대를 한 걸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달동네 언덕을 오르던 웬 낯선 녀석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눈빛은 내 차나 내 물건의 털끝 하나라도 손댈 생각 말하고 있었다. 불쾌감과 몸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그러시든가요 하고 쏘아붙이고 돌아서고 싶었다. 이 비를 맞으며 곤란을 겪든 더 험한 일을 당하든 그건 저 잘난 남자의 사정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등 뒤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굵어지기 시작한 빗소리가 들려왔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이 젖어들며 흙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 비는 쉽게 그칠 비가 아니었다. 10분만 지나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좁고 가파른 언덕길은 순식간에 위험한 곳으로 변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그를 흘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펑크난 타이어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비싼 양복 재킷이 빗물에 젖어 점점 색이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피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짜증을 넘어선 초조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검은 화면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의 공형이 명백하게 보였다. 저렇게 서 있다가는 꼼짝없이 비를 다 맞고 밤이 깊어지면 위험에 처할 게 뻔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다. 상관하지 마. 네가 상처받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성과 그래도 저렇게 두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가르침. 결국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겼다. 나는 다시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에서 조금 전의 주저함을 지워내려 애썼다. 이 비는 금방 그칠 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네, 밤 되면 외지인에게 안전한 곳이 못 돼요. 내 말에 그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마치 내가 협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턱으로 자신의 차를 까딱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보험세 연락하면 돼. 곧 견인차가 올 거다. 아저씨. 나는 나도 모르게 아저씨라는 호칭을 썼다. 여긴 달동네 언덕길입니다. 견인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걸릴 거예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길이 미끄러워서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예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며 숱하게 봐온 일이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이런 좁은 골목길의 사고 접수는 기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출동이었다. 내 현실적인 설명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내 얼굴과 펑크난 타이어,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가 그의 얼굴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 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젠 그런 반응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타이어 교체하는 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정비소에서 일해서 잘 알아요. 공구는 트렁크에 있을 거고요. 네가 뭘 믿고 그가 쏘아 붙였다. 내 채 손대서 더 망가뜨리면 어쩔 건데 망가뜨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망가뜨린다면 저기 바로 위에 저희 집이니까 도망갈 일도 없고요. 제가 일하는 정비소 사장님 연락처라도 드릴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허튼 수작을 부리는 좀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내 단호한 태도에 그가 잠시 주춤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는 이제 그의 비싼 구두를 완전히 적시고 있었다. 그의 발밑으로 흙탕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는 듯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신분, 재산,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만들어낸 견고한 벽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줄기는 우리의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굵어졌다. 쏴 하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마침내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슬라스다. 나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턱짓으로 트렁크를 가리켰다. 열어. 대신 타이어만 손대.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마.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차 뒤편으로 향했다. 그가 리모컨 키의 버튼을 누르자 삑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렸다. 고급 세단의 트렁크 내부는 내 방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값비싸 보이는 골프백이, 다른 한쪽에는 깔끔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바닥 매트를 들어 올리자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렌치 같은 기본 공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필요한 건 다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고 자키와 렌치를 챙겼다. 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트렁크 덮개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남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마치 감시관처럼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등 뒤가 따가울 정도였다.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무시하며 휠캡을 벗겨냈다.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렌치를 들어 휠 너트를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너트, 두 번째 너트.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역시 차주가 관리를 잘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 너트에 렌치를 걸고 힘을 주었다.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에어, 나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다.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잡고 온 힘을 다해 렌치를 눌렀다. 내 팔의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하지만 너트는 마치 용접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미동도 없었다. 빗물 때문에 렌치가 미끄러지면서 손이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연장, 나지막한 욕설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뒤에서 나를 지켜보던 남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뭐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풀어.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던 벽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뭐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풀어.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고막을 때렸다. 순간 렌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렀다.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이 남자가 원하는 건 아마도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라며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건 이제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며 감정을 갈무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비에 오래 노출돼서 너트가 고착된 모양이네요. 이럴 땐 힘으로만 하면 나사산이 망가져서 더 큰일 납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정비소 사장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기술자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지 힘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렌치를 내려놓고 붉은 자국이 선명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차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작은 렌치로는 어림도 없었다. 더 긴 지렛대가 필요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빗줄기 속에서 시야는 흐릿했지만 뭔가 쓸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낡은 펜스 근처에 건축 폐자재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지저분했고 적당한 길이에 쇠파이프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다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잠깐 저희 집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공구가 없네요.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한층 더 짙어졌다. 공구가 없다니 멀쩡히 있는 걸 두고 이제 와서 도망가려는 수작이냐. 기가 막혔다. 내가 왜 억울함에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도망은 누가 간다는 겁니까? 이 렌치로는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긴 소에 파이프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저희 집에 가면 쓸만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니 5분이면 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따라오시든가요. 나는 일부러 저희 집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나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고 책임질 수 있다는 무언의 항변이었다. 그는 내 당돌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내 모습과 꼼짝도 않는 타이어를 번갈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였다. 허락이라기보다는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의 태도였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언덕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골목길은 미끄러웠지만 익숙한 길이었다. 금세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대문 옆에 비를 맞으며 쌓여있는 잡동사니, 더미에서 나는 예전에 의자를 고치려고 주워왔던 낡은 쇠파이프를 찾아냈다. 녹이 슬어 붉은 빛을 띄었지만 길이나 강도는 충분했다. 다시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현장으로 돌아오니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 의외라는 듯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쇠파이프를 렌치 손잡이에 끼웠다. 훌륭한 지렛대가 만들어졌다. 자, 이제 될 겁니다. 나는 다시 자리를 잡고 렌치에 끼운 쇠, 파이프 끝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허리에 힘을 주고 지그시 눌렀다. 온몸에 체중을 실었다. 짧은 순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남자의 입가에 다시 냉소가 어리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극, 마치 비명 같은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너트가 마침내 제자리를 포기했다. 그 반동으로 내 몸이 휘청했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고착되었던 너트가 풀리는 순간의 쾌감은 정비소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지만 오늘처럼 짜릿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너트 하나를 푼 것이 아니었다. 이 남자와 나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만 같았다.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노골적인 조롱의 빛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남은 너트들을 순식간에 풀어내고 자키를 이용해 차체를 들어 올렸다.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매일같이 정비소에서 하던 일이었다. 펑크난 타이어를 빼내고 트렁크에서 꺼낸 스페어 타이어를 그 자리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너트를 조였다. 마지막 너트까지 단단히 조이고 나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업하는 내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았다. 감시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진지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젖은 소매로 이마의 빗물을 닦아내자 그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 톤이 조금 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디서 그런 건 배웠나? 그저 사실을 물어보는 듯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질문이었다. 동네 카센터에서요. 나는 렌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일을 하나 보군. 학생 아니었나? 학생 맞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갑니다. 왜? 그의 짧은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내 구질구질한 사정을 이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다. 할머니 약값 벌어야 해서요. 둘이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십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그저 질문에 대한 사실을 답했을 뿐이다. 내 대답을 들은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경멸도, 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그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기술이 좋군, 정식으로 배운 사람 같아. 그의 칭찬은 무뚝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듣는 긍정적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꿈이 자동차 엔지니어거든요. 대학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대학
그는 되물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대학 갈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나는 자키를 마저 내리고 펑크난 타이어를 트렁크에 실었다. 모든 정리가 끝났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이 오들오들 떨려오기 시작했다. 늦어른 밤의 비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내가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이제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양복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툭 걸쳐 주었다. 에휴,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청아 희미한 향수 냄새, 그리고 빗물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났다. 비싼 옷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벗으려 하자 그가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고 있어. 어차피 다 버린 옷이다. 그의 행동은 어색하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던 껍질이 마침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비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깨에 걸쳐진 재킷의 무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이질적인 온기였다. 이 남자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처음으로 섞이는 듯한 감각. 나는 어쩔 줄 몰라 재킷의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그도 자신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어색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시선을 피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은 침묵이 흘렀다. 빗줄기는 이제 안개비처럼 가늘어져 가로등 불빛 주위로 몽환적인 후광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얼마나 살았나?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질문은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가시가 없었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요.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일 것이다. 그에게 집이란 언제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겠지만 내게 이곳은 삶의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 그는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이었다. 저 아래쪽 언덕길에서 낮고 불규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보통의 승용차 소리가 아니었다. 갤갤거리는 소음으로 보아 연식이 아주 오래된 화물차나 낡은 봉고차일 것이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우리를 지나쳐 올라가지 않고 속도를 줄였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이윽고 한 쌍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고 우리를 비췄다. 눈이 부셔 나도 모르게 팔로 얼굴을 가렸다. 차는 우리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예상대로 낡아빠진 파란색 봉고 트럭이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고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다.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동네의 골칫덩어리들이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몰려다니며 동네 상인들을 괴롭히거나 약한 아이들의 돈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인 최 씨라고 불리는 남자는 손에 짧은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무기라고 하기엔 애매했지만 위협을 가하기엔 충분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나를 지나쳐 박 회장과 그의 번쩍이는 외제체에 고정되었다. 그들의 입가에 불쾌한 미소가 번졌다. 이야,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 웬일이실까? 최 씨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값비싼 시계와 구두를 훑어보며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자도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차가 아주 좋네. 타이어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백 명 앞에서 연설하고 거물급 정치인들과 단판을 짓는 데는 익숙할지 몰라도 이런 노골적인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류 가방을 든 손으로 몸을 가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 다시금 이 동네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이 되살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이것은 내 구역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불과 몇 분 전까지 나를 경멸했을지언정 이제는 나에게 재킷을 걸쳐준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이제 나의 손님이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박 회장과 불량배들 사이에 내 작은 몸을 끼워 넣었다. 그를 내 등 뒤로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방어의 표시였다. 고웨시 아저씨,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볼일 없으면 그냥 가시죠.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제 손님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이 동네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도리는 있었다. 최 씨는 내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 손님 하꼬마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 비켜. 그가 손에 든 쇠파이프로 내 어깨를 툭 쳤다. 위협적인 행동이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포장마차에서 술값 안 내고 행패 부리다가 파출소 가셨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합의 안 해줬으면 아직 거기 계셨을 텐데.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또 가고 싶으세요? 내 말에 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옆에 있던 남자도 움찔했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어리고 힘없는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지. 자신들의 치부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어디 사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이 좁은 동네에서는 비밀이 없었다. 이 쬐끄만 게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최 씨가 으르렁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기세감이 없었다.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가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아저씨들 얼굴 들고 파출소 찾아갈 겁니다.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빗소리마저 멎은 듯한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나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고작 돈 몇 푼을 빼앗자고 감수할 위험은 아니었다. 결국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최 씨였다. 그는 바닥에 거칠게 침을 뱉더니 들고 있던 쇠 파이프를 신경질적으로 흔들었다. 여질 수 없는 꼬마 새끼. 두고 보자. 그들은 마지막까지 험한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트럭에 올라탔고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트럭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등 뒤에서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꿋꿋이 서 있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당혹감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 가득했다. 그것은 경외감에 가까운 깊고도 순수한 존중이었다. 그는 타이어를 고쳐준 기술, 좋은 소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작지만 용감한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 강렬한 시선 속에서 우리 사이의 마지막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트럭이 남기고 간 매연 냄새가 옅어지자 비에 씻긴 깨끗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애써 꼿꼿이 세우고 있던 어깨가 저절로 축 처졌다. 등 뒤에 서 있던 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나와 우리 동네의 어둠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경계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소년에 대한 뒤늦은 이해의 과정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낮고 진중하게 울렸다. 제인, 이름이 뭔가?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물었다. 이전까지 나는 그에게 어이, 학생, 혹은 꼬마에 불과했다. 나는 조금 놀라며 대답했다.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그는 내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치 중요한 단어를 외우려는 사람처럼.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 전 나를 구해준 거다. 민중훈이.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을 대기업의 회장이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해결해 왔을 그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허름한 달동네의 언덕길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18살 소년에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니다. 그가 내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니까. 그런데도 자네는 나를 지켰어. 왜 그랬나? 그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나를 경멸하던 사람,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 하지만 그의 두려움에 질린 얼굴을 보았을 때 내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던 투박한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내 동네였다. 내 할머니가 살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었다. 여긴 저희 동네니까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 손님이셨고요. 내 대답에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내가 사는 언덕 위를, 그곳에 켜진 몇 안 되는 희미한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나는 다 알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었다. 그는 차 문을 열기 전에 지갑을 꺼내 들었다. 두툼한 지갑 안에는 온통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지폐 뭉치 전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그 액수가 얼마일지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마라두개.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타이어 값도 그냥 수고비도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해라. 아니, 오늘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한 값이다. 받아도. 그가 내민 돈 뭉치는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의 병원비, 밀린 월세, 당장의 생활비, 그리고 어쩌면 대학 등록금의 일부까지도 잠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강렬한 유혹을 느꼈다. 내 손이 저절로 그 돈을 향해 움직이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묵직한 재킷의 감촉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옳은 일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 목소리가 내 안의 유혹을 잠재웠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다해 말했다.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위점했던 건 어쩌면 저희 동네 책임도 있는 거니까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깨에 걸쳐진 재킷을 가리켰다. 수고비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내 확고한 거절에 박 회장은 더 이상 돈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돈뭉치를 든 채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지갑에 다시 넣었다. 마치 돈이라는 수단이 처음으로 무력해진 순간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는 지갑을 안주머니에 넣는 대신 다른 쪽 안주머니에서 잡고 두툼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명함이었다. 김은장간. 그는 처음으로 내 성과 이름을 붙여 정확하게 불렀다. 그리고는 내게 명함을 내밀었다. 쟤네 같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오늘 이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네의 그 마음. 내가 돈으로 더럽힐 뻔했군.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두껍고 질 좋은 종이 위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로고와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주미래테크 회장 박진수, 미래테크. 뉴스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박진수라는 이름. 나는 숨을 멈췄다. 내일 아침 이쪽으로 전화하게. 자네의 꿈이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했지.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네의 꿈 이야기를 내가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졌어. 아니, 정정하지. 내가 자네의 꿈에 투자하고 싶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차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나는 그 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는 그의 명함이, 어깨에는 그의 재킷이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작은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의 명함이 아니었다. 기술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나의 작은 신념이 열어준 새로운 미래로 가는 문이었다.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이 달동네의 언덕길이 오늘 밤 내게 세상 가장 소중한 가르침과 기회를 선물해 주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오늘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제 꿈을 향한 진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